구청 공무원인 남편, 평생 월급 달라던 유부녀, 20대 여자의 배신, 독해져야 했던 여자들, 뉴스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든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여자가 바깥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벌어다 주는 돈이나 썼으면 너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이 한참 차이 나는 어르신도 아닌 가장 믿었던 남편 입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도 관련 학과인 국문학과를 갔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책과 관련된 일을 했었죠. 그렇게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현재는 저만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부모님께서는 동네에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두 분 모두 교사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운영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남편과는 저희 서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구청 건축과 주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에 대한 책을 보려고 자주 오다가 안면을 트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친구들은 결혼한 뒤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으로 항상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그 반대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도시락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정말 딸처럼 귀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버님은 폐기물수거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전형적인 무뚝뚝한 대한민국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기에 시댁과는 딱히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의외인 곳에서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고모였어요. 남편도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자기를 잘 챙겨주고 코드가 잘 맞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허물없이 잘 지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남편은 부모님보다는 고모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저한테까지도 영향이 끼친 거예요. 우리 고모야. 내가 전부터도 계속 말했지? 결혼 전 상견례 때 고모 시간 안 돼서 같이 못 본 게 얼마나 아쉬웠다고.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자기도 친하게 지내. 남편이 처음 시고모를 소개하던 날이 떠오르네요. 시고모는 부동산 일을 하는데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좋은 정보라며 수다 떨기를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서점이 제명이라는 것을 알자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나마 시댁에 있을 때는 어머님께서 말려주셨어요.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어머님 성격이 워낙 대쪽 같으셔서 그런지 시모 앞에서는 눈치라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시모가 있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턴가는 서점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는 어김없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떠드는 거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알아서는 자기가 재산 불려준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허세까지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절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긴 매한가지였죠. 하루는 책 정리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간에 와서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고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곤 마무리했었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는 제 예상과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 가끔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하필 오늘 바빠 죽겠는데 와서는 계속 부동산 이야기만 하시는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자기가 고모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세상에 자기만 바쁜 거 아니잖아. 우리 고모도 바쁜 사람이야. 그럼 바쁜 사람이 시간 내서 자기 잘 되라고 그렇게 조언해주는 건데 그걸 꼭 고깝게 들어야겠어?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아무리 둘이 각별한 사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 꺼내기 무섭게 시고모 편만 드는 남편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서운한 마음에 반박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색한 상태로 하루가 지나갔었죠. 하지만 이 일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 시고모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새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건지 저에게 그런 건 직접 말을 하지 그랬냐며 능청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으니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점심시간에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 맛있는 걸 사주라며 신신당부했다며 이따가 같이 갈 테니 맛있게 먹고 기분 풀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는 구청은 서점과 조금 떨어진 거리인데 일부러 시간 내서 온다고 하니까 계속 거절하기도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남편이 먼저 서점에 도착했어요. 내가 오늘 고모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어. 자기 좋아하는 걸로.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무 성급하게 고모 편만 들었던 것 같아. 고모가 그러더라고. 그럴 땐 아내 편 들어주는 거라고. 저렇게 말을 하니 이건 사과를 하는 건지 제 염장을 더 지르는 건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저도 이미 지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핸드폰으로 시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일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 저희 둘이 먼저 식당에 가 있으라는 거였죠. 시고모가 예약한 곳은 나름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고깃집이나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본인 딴에는 신경을 쓴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모가 들어오는데 옆에 어떤 여자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 앳돼 보이는 얼굴의 젊은 아가씨였어요. 저와 남편은 당황한 채로 고모와 그 아가씨를 맞이했죠. 미안, 조금 늦었지? 아, 여기는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 이 직원 덕분에 그래도 일 좀 빨리 끝낸 건데 나만 밥 먹겠다고 오기 미안해서 데리고 왔어. 괜찮지? 아유, 고모를 도와주는 사람이면 뭐 우리 사람이지. 괜찮아.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괜찮으니까 어서 앉으세요. 예쁘장한 얼굴에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순수한 면까지 보여서 인상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경계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시고모가 그렇게 와버리면 혼자서 덩그러니 밥을 먹어야 한다고 들으니 괜히 동병상련도 느껴졌죠. 하지만 이날의 이 사건이 나중에 그렇게 큰일로 번져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건 어쩌면 시고모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이것저것 메뉴를 고르고선 밥이나와 한창 식사를 하는 중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받아보니 거래처였습니다. 당연히 일정을 생각해서 점심 약속을 잡았던 거였는데 시고모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구석에 놓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들여올 책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꼭 가봐야 했어요. 무엇보다 월말 정산이 있어서 꼭 가봐야 했어요. 결국 저는 몇을 뜨지도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셋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즐겁게 식사를 했는지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러고 보니 이날 퇴근하고 집에서 만난 남편의 기분이 좋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어린데도 성실하고 사람이 좋다며 같이 식사한 여직원을 칭찬하기도 했었죠. 제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쳐다보니 고모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몇 마디 나눠본 건 아니지만 시고모가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자식이나 조카여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도 가끔 있던 시고모의 방문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전보다는 적어지고 서점에 와서도 머물고 가는 시간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는 생각했죠. 하지만 일은 의외의 곳에서 터졌어요. 어느 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얘야, 혹시 바쁘지 않으면 경찰서로 와줄 수 있니? 준식이 이 자식은 뭐가 바쁜지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네 시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바로 시부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일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일단은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겨놓고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아버님은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고개를 숙이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옆에서 머리를 싸맨 채로 한숨만 쉬고 계셨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부의 폐기물 수리 업체 사장이 일부러 무게를 늘려서 돈을 더 받았다는 것이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거기에 시부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사람 중 한 명이었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면서 사장과 시부와 그 외 직원이 같이 잡혀오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고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했죠. 당연히 시부는 남김없이 돈을 다 쓴 상태였기 때문에 뱉어낼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한참을 고민을 한 끝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부의 일을 해결하셨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돈을 모은지 알았던 저는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칼같이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이런 일에 끼지 말거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인 거야. 너한테까지 이런 일로 손 벌리고 싶지 않다. 너도 힘들게 버는 돈일 텐데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어머님 덕분에 시부는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동안 연락 한 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때도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질 않았고 나중에는 신호음이 넘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이 한참 지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들어오는 남편을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도대체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었어?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집은 왜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고? 오늘 어머님이랑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고생했는 줄 알아? 남편은 그제서야 핸드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여태까지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다 확인을 하고 나서야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해결은 잘 됐어? 해결이 안 됐으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겠니?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네가 안 받는데 무슨 수로 연락을 하라는 거야? 남편은 그제서야 시댁에 전화를 하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당연히 시모에게 잔소리만 들었죠. 수학이 너머로 아들이 돼서 이런 급할 때 연락도 안 되냐며 부모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인 저나 부모님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한창 바쁜 때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100% 신뢰가 가진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에는 서점도 바빠서 저도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신혼집 동네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온다는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건축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동네가 관할이기도 하니 이런 현수막을 발견하면 눈여겨보게 되죠. 그래서 이날은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을 짓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건물에는 1층에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가 들어올 거고 위층으로도 문화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매장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좋을 거라는 거였죠. 문제는 그 뒤에 말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서점을 시작하게 된 거란 남편은 저에게 투자 제안을 했어요. 아마 건물 전체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들어오는 수입은 많지 않고. 그러니 자기 같은 뜻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솔깃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 그런 좋은 취지라면 제 능력이 되는 한 얼마든지 투자할 의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저는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서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좋은 취지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서점 열었잖아. 일단은 자금이 없으니까 나도 좀 알아본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구청 직원인 남편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자금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며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생각하려니 여간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저런 일을 다 털어놓을 만한 친구도 없었기에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어릴 때부터도 혼자서 고민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부모님과 상의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현명한 답을 내주셨고 그게 매번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날은 남편도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해서 잘 됐다 싶어 친정에서 저녁까지 먹을 생각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부모님도 이제 막 학원 일을 마치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한 투자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좋은 취지라서 정말 잘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셨던 거예요. 학원을 하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기에 시작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투자라는 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야. 너가 아무리 좋은 뜻에 한다고 해도 결말은 그게 아닐 수 있어. 그 말에는 아빠도 동감한다. 너무나도 좋은 취지라서 꼭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히 알아보고 해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엄마와 아빠는 공통적으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정말 그 건물이 투자를 해도 좋을 만큼 괜찮은 공간이라면 부모님도 얼마든지 같이 동조하실 의향이 있다고까지 밝히셨죠. 이렇게 부모님에게 조언을 들으니 복잡했던 머리가 한결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저 스스로 그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죠. 남편이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지만 이 시기에는 정말 끄떡하면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랬기에 둘이서 진솔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하루는 서점으로 시고모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긴 했지만 하도 호들갑을 떨며 들어오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그거 들었어? 여기 서점 근처 개발돼서 상가고 집값이고 다 오른다는 거 말이야. 이거는 정말 정확한 정보라서 믿어도 돼. 시고모 말은 저희 서점 근처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집값과 상가 가격이 오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들갑을 떤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서점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신혼집과는 조금 떨어진 동네 개업을 하게 된 거죠. 시골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북적거리는 시장 소리와 아이들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동네예요. 오래된 듯한 느낌의 동네였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건데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느낌도 들었어요. 설령 건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저는 팔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주변 상권이랑 이득만 생각했다면 이 동네에 서점을 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고모의 생각은 달라 보였어요. 저에게 어차피 이 동네는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점을 필요가 없어질 테니 팔고 조금 더 화려하고 크게 개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했더라면 제가 애초부터 돈을 더 투자해서 번화가에 큰 서점을 하나 차렸겠죠. 저는 이 서점을 돈 벌려고 혹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책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설령 개발이 된다고 해도 저는 팔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고 살만 하고요. 정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 개발되면 누가 이런 서점 오려고 하겠어? 안 그래? 젊었을 때 벌어야지 다 늙어서 언제 보려고 그러니. 너 요즘에 많니? 정말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할까요? 개발이 돼서 제 상가 가격이 오른다면 물론 저한테도 좋겠지만 현재로는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설령 주변이 개발이 돼서 제 서점이 조금 누추해 보일지라도 그건 그거대로 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겠죠. 제가 계속 저의 생각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고모는 포기할 생각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이러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만약 돈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제 돈인데 왜 본인이 저렇게 난리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고모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제가 끝까지 거절하니 나가는 순간까지도 답답한 인간이라며 소리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고모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학원까지 찾아가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도 저희 서점과 같은 동네에 위치해 있거든요. 심지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끔 부모님이 교재가 떨어지면 제 서점으로 급하게 사러 오곤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서 개발이 될 테니 팔아야 한다면서 또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보습학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노후에 도움이 되냐면서 부모님이 그동안 일궈오신 노력까지 다 무시했던 거죠. 팔면 그 돈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망설이냐고 한참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어찌나 끈질긴지 수업을 들어가야 한다는데도 자기가 기다린다면서 사무실에서 혼자 정말 그러고 앉아있더라니까. 그런데 너한테까지 그랬다는 거니? 아유, 나도 한창 바쁠 때 와서는 옆에서 계속 그 말만 하는데 진짜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까지 찾아갈 줄이야.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나 말리지 마, 엄마? 저는 이 일을 바로 시어머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봤자 시고모 편만 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어머님에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듣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떤 반응이실지는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저한테 미안해 하시면서 당혹스러워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도 없는 입장이었죠.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기어코 너희 서점을 가서 또 그랬다니. 내가 면목이 없구나. 사돈댁에도 죄송해서 이 일을 어쩌니. 결국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 학원까지 찾아가셔서 사과를 드렸었죠. 친정부모님께서는 어머님께 사돈어른이 무슨 잘못이냐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어머님이 시고모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데도 끝까지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서점 근처가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잘 됐네. 이래서 고모처럼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니까? 그럼 어차피 상가 가격도 오르게 되면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로 투자해보는 건 어때? 어차피 자기도 관심 있잖아. 그리고 공무원 월급 얼마 된다고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그 와중에도 시고모 칭찬을 하면서 상가 가격 오르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못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미 남편이 말한 그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더 의심스러웠던 거죠. 초기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기에 솔직하게 말하면 투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서는 내가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간이 날 때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돌아온 답변이라고는 그 건물에 아직 어떤 매장에 들어설지는 모른다는 말뿐이었어요. 한 군데도 아닌 모든 곳에서 그런 대답을 듣고 나니까 당연히 투자에 대한 선택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우리 동네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다니면서 물어봤었거든? 그런데 아직 그 건물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상점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말뿐이더라? 당신 정말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투자는 신중히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왜 내 말을 믿어야지 그런 사기꾼들 말을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몰라? 혹시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 나 여기 구청 공무원이야. 정보도 빠르고. 차라리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인정을 하면 누가 뭐라 하나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보자라고 했다면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이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 말을 하자마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왜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하잖아요. 이때 남편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 날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는 행동에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 연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 저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 뭔가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서점으로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양손 가득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들고요. 어머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설마 지금 이걸 들고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냥 전화를 하시죠. 제가 갔을 텐데. 바쁜데 뭐하러 왔다가 안 바쁜 내가 오면 되는걸. 요새 너 신경 쓰는 거 많아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좀 싸왔다. 아직 밥 전이지? 요즘 저에게 일어난 일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던 어머님은 점점 수척해지는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게다가 그 일이 시고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어요. 사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휴게실에서 어머님과 마주보고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맛은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울컥하는 건지.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했나 봐요.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괜스레 더 그랬던 거죠.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시고모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까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머님이 알고 나신 이후로 시고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혹시 준식이가 뭐 속썩이거나 그런 일은 없니? 그런 일 있으면 그것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말하거라.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철딱선이 없는 내 아들 때문에 속 썩으면 안 되지. 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시어머님께 전날 남편과 다퉜다는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은 시고모일로 놀라셨을 어머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결국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까지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었죠. 계속해서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으로 수상했었는데 그게 이날 터졌던 거예요. 어머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 밤늦게 서점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겁니다. 술 냄새가 심한 거 보니 한두 잔 마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묘하게 알 수 없는 여자의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 근래 남편의 행실이 수상쩍었는데 이참에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마침 남편은 핸드폰이 들어있는 겉옷을 벗어둔 채 속이 안 좋다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자켓에서 핸드폰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드디어 남편 행동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겁니다. 남편의 메신저에서 수상한 대화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주고받는 대화였던 거죠. 그것도 두 명의 여자와 번갈아 가면서요. 저와 연애할 때도 주고받지 않았던 사랑의 멘트를 날리는 걸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남편의 바람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 두 여자의 대화방을 각각 캡처를 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알고 지우기 전에 증거를 수집해두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다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너 바람 피니? 요즘 회사에 일 있다면서 늦게 들어오고 출장 간다면서 외박한 게 이딴 애들이나 만나려고 그런 거야? 저는 남편이 비틀거리며 걸어와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얼굴 앞에 들이밀고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잠시 흠칫하며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 관리를 하고는 저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니 누가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라고 했어.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당신 핸드폰 막 마음대로 보면 좋겠어? 도대체 뭘 본 건지 모르지만 그냥 직장 동료야. 너는 직장 동료랑 사랑한다고 하고 오늘 즐거웠다는 말을 하니? 직장 동료랑 모텔도 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이미 증거 다 소집했고 더 이상 너랑 살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냥. 이혼하자는 저의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었나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이 뭔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죠. 이혼? 이혼이라니 너 그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남자가 바깥일하면 이런저런 일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그렇게 이혼하고 나면 우리 엄마는 충격받아서 쓰러지면 어쩔 건데. 남편은 저의 약점이 시어머님이라는 걸 알고 그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인간의 실체를 안 이상 더는 같이 살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남자가 바깥일을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강하게 나오는데도 제가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자 그제서야 조금씩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의 실수라고 요즘에 만난 적이 없으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걸까요? 메신저 대화방에 버젓이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눈 걸 봤는데 저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면 나 이제 그 여자 안 만날게. 지금 내가 말할까? 봐봐, 나 지금 그만 만나자고 보낸 거 보이지? 그냥 일 때문에 몇 번 미팅 차원으로 같이 술 마신 거야.
술에 취해서 비틀대며 바람녀에게 그만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도 싸구려 연극 같아 보였어요. 아마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식의 추잡한 연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만난 여자는 2명이면서 교묘하게 한 명의 여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술에 취했어도 그 와중에 메시지를 보낼 여자를 고르는 남편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 자기야, 나 진짜 사랑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 이 여자는 그냥 한두 번 만난 것뿐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문 열고 얘기 좀 하자. 우리 투자권에 대해서도 더 얘기해야 하잖아. 내가 좋은 정보를 또 알아왔다니까?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하소연하듯 말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투자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을 접길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를 지르고 난 뒤에야 잠잠해졌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바람이 입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를 알아보고는 먼저 친정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헬스익해진 제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놀란 눈치셨지만 차분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걱정이 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스러웠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저 이혼하려고요. 이미 변호사도 다 알아봤고 절차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혼 사유는 준식 씨의 바람이고요. 속상해하실 거 알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신중한 너가 어련히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엄마랑 아빠는 항상 너 편에 서서 응원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해. 당단히는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당황하시고 화도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티를 내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빠는 조금 충격을 먹은 듯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나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꼭 말을 하라며 건강 잘 챙기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시부는 어차피 저희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었고요. 폐기물 수리 업체 사건 이후로 조용히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시모는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저에게 한없이 따뜻하게만 대해주시던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셔도 저에게만큼은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주셨죠. 아무리 따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한없이 여리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실망하실 어머님의 표정까지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쌓여있는 서소미를 해결을 한 뒤 조만간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한 지 이틀쯤 지났을 겁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분명 그 여자들을 번갈아 가며 만나러 갔을 게 뻔합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시기부터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서점에서 책 정리를 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저를 한참을 뚫어져라 보던 건장한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당신이 최준식 마누라야? 나 그 자식이랑 바람난 여자 남편이야. 도대체 남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멀쩡한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몹쓸 짓을 해? 진짜 당신들 콩밥 먹고 싶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바로 남편과 바람났던 한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두 여자 중 한 명은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 사실까지 알게 되니 정말 남편이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저렇게 본인 할 말만 하고서는 정리되어 있던 책을 발로 뻥 차고는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바람녀가 남편에게 속아서 몹쓸 짓을 당했고 그래서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 남편은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지 말라면서 협박도 죄가 된다며 소리를 치고 갔으니까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한테 와서 따질 일인가요? 정말 이 인간의 끝은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너랑 바람난 여자 중 한 명은 유부녀니? 그 여자 남편이 찾아와서 지금 난리를 치고 갔어. 너가 자기 마누라 협박해서 몹쓸 짓 했다고. 이제 어쩔 거니?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황당했을 겁니다. 자기와 만나던 여자가 궁지에 몰리자 돌변해서는 모든 죄를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남편에게 쏟아내고 난 뒤에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이번에는 그 유부녀인 바람녀가 직접 제 서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본인이 무슨 낯짝으로 저한테 찾아온 건지, 사람들이 왜 철면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조금 한가해진 틈을 타 책을 읽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에 달아놓은 종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기도 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어 방문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무언가에 잔뜩 불만이 있는 얼굴을 하고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남편과 바람을 핀 여자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다다르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너 때문에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 알아? 이혼을 하려면 너나 곱게 할 것이지. 왜 엄한 남의 가정에 파탄을 내고 난리야? 너는 뭐 그렇게 깨끗해? 너 인생이나 잘 살라고. 너 내가 가만 안 둬. 나 직장 잘리면 앞으로 30년 내 월급 네가 전부 배상해. 사실 어제 저 여자 남편이 서점에서 난리를 쳤기도 하거니와 저 또한 남편에게 쏟아붓고 서로 간 말다툼이 이어져서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메신저 대화방을 반복해서 봤던 저는 저 유부녀가 같은 구청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증거물들을 모아 남편 구청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다만 그 여자의 얼굴은 모자이크를 했지만 위치상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면 쉽게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수밖에 없었죠. 그걸 알고는 저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번에 저 여자가 그 바람녀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따져. 너는 지금 이게 나한테 따질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 몸간수를 잘했으면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었겠지.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네 월급을 왜 대신 주니? 너나 위자료 낼 생각해. 저의 강경한 태도에 그 여자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제가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하며 나갔어요. 저의 이 폭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이 여자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남의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당장 올린 거 내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해 어서. 뭐가 예쁘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을 해줍니까?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때는 뭘 잘못한 줄도 몰라놓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서 본인이 피해를 보니 난리를 치는 꼴이 정말 웃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막장짓을 해놓고 막상 너가 피해받으니 기분이 더러워? 이혼소장도 구청으로 날릴 테니까 사인이나 해. 아니, 내가 직접 가서 네 그 불려시 손에 직접 건네줄까? 동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조용해졌습니다. 어차피 이혼 결심했고 이렇게 더러운 꼴까지 봤으니 더 이상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점 일을 정리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다 진행이 된 후 어수선할 때 어머님이 아시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알리는 편이 그래도 낫겠다 싶었어요. 마침 어머님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당연히 놀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 올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저 더는 준식 씨랑 못 살겠어요. 그동안 시고모와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고모와 연관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동네에 새로 지을 건물에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투자를 하라는 것까지요. 게다가 남편의 바람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들으시던 어머님은 남편의 바람 이야기에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짐작하지 못하셨나 봐요.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던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어머님 품 안에서 몇십 분을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어머님도 입을 여셨어요. 너 뜻이 그렇다면 말리진 않는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너같이 예쁜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 그 못난 자식을 키운 내가 미안할 뿐이야. 그렇게 한참을 어머님과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인데도 혹시 서점과 관련된 일일까 싶어서 얼른 받아봤죠.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전화였던 거예요. 바로 경찰서였죠. 현재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와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둘은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얼마 전에 시부와 똑같은 자세로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같이 일하는 구청 직원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들은 말은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공권력 남용해서 여기 붙잡혀 온 겁니다. 구청 건축과 감독관, 주무관이라는 직책으로 건물 용적률 한도초가 허가해줘서 그 죄로 붙잡혀 왔어요. 알고 보니 저희 신혼집 동네에 새로 지어질 건물의 용적률을 남편과 상관인 감독관이 용적률 초과로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남편이 근무하는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 또한 그 구청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었죠. 구청에 있는 과는 각각 감독관 1명과 여러 명의 주무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건축과 주무관이었고 그 위에는 당연히 감독관이 있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이 감독관과 남편이 서로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용적률은 그 땅 면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수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미 땅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건물을 높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싶어 하던 건축주가 건물층을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싶어서 감독관과 저희 남편에게 로비를 했던 겁니다. 돈이 많았던 건축주였기 때문에 돈으로 꼬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거기 구청 직원은 거절하는 바람에 창피만 당하고 저희 동네로 눈을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 구청 건축과 감독관과 남편은 돈을 주니 덥석 받으며 좋아했던 거죠. 저 인간간 아니면 이렇게 잡혀오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냥 지으라면 말이나 듣고 그대로 지으면 될 것인지 왜 참견하고 난리야. 남편은 경찰서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이 일이 밝혀지게 된 것은 건설을 하려고 온 업체 반장님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냈으니 당연히 건축이 진행이 되었는데 의뢰를 맡긴 업체 반장님이 아무리 봐도 이 면적에 이 정도 층수가 나오는 건 이상하다 생각하셨던 거죠. 워낙 베테랑이셨기에 대충 주변 건물과 땅 면적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번을 윗선에 이야기해보았지만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다면서 잘라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건설을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관과 남편이 돈을 받고 용적률 한도 초과를 허가해줬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저 사람 아니었어도 이건 어차피 밝혀질 일이에요. 누가 이런 걸 대놓고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경찰의 한마디에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던 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졌어요. 한 모녀가 경찰서로 들이닥친 겁니다. 엄마는 들어가지 않으려는 여자의 손을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는 여기저기 둘러보다 저희 쪽을 보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정확히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머리와 몸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저희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유가 곧 밝혀졌죠. 너가 우리 딸 깨어냈어? 딱 보면 어린애인 거 몰라? 그런데 이런 애를 구슬려서 그런 짓을 해? 너 그리고 유부남이라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우리한테 접근한 거냐고. 바로 남편의 두 번째 바람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녀 얼굴을 보니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았죠. 자세히 보니 예전에 시고모가 같이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온 여직원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일찍 서점으로 복귀하고 난 뒤 저들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가서 남편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어요. 이래서 그날 그렇게 좋아 죽겠는 표정으로 들어온 거야? 도대체 너란 인간의 추악함의 끝은 어디까지니? 시어머님도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남편을 바라보며 화를 억누르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다가가 있는 대로 사정없이 내리치셨죠. 너가 인간이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그것도 유부녀랑 20대인 여자를. 도대체 내가 며느리랑 사돈댁 볼 면목이 없다. 어떻게 이런 것도 내 자식이라고 내 배 아파서 낳았을꼬. 남편은 이 와중에도 아프다며 어머님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런 자식을 둔 어머님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창을 조사를 받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남편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잖아요. 거기에서 남편이 여태 저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서로 빚을 포함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2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했었어요. 집이 잠깐 어려웠을 때 도와주느라 대출을 받았다고 했었죠. 결혼해서 같이 갚아나가자는 제 말에도 이건 결혼 전에 본인이 받은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통 거짓말이었고 정말 빚은 3억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빚이 생긴 것도 유흥에, 도박에, 주식, 그리고 코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유였습니다.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결혼 내내 저를 속이기까지. 그냥 이렇게 경찰서에 있는 것조차도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모는 결국 주저앉아서 우셨어요. 저렇게 빚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유흥과 도박을 일삼았으니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투자건도 사실 거짓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더 웃긴 건 시고모가 저와 부모님에게 건물을 팔라고 했었던 것도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시고모는 애초부터 남편에게 그만한 빚이 있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서점과 보습학원 팔면 돈이 꽤 나올 것 같으니 그렇게 해서 빚을 갚으라고까지 조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돈을 더 받고 싶었던 남편이 투자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일부러 제가 혹할 만한 이야기라면서요. 그러다 바람핀 걸 들키게 되었고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자 저의 돈이 탐이 났던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 잘못을 시인하고 바람녀에게 그런 연극을 펼쳤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 왜 그동안 시고모와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지 퍼즐이 맞춰졌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었기에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하고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한 상태였죠. 게다가 당연히 위자료까지도 두둑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람녀들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당 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녀는 끝까지 서점으로 찾아와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며 우겼지만 별 수 있나요? 법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죠. 남편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유부녀는 끝까지 직장에 머무르려고 했지만 저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평일에 변호사님을 만나고 바로 불려시 직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세상 고고한 척, 없었던 일인 척 지책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떠벅떠벅 걸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자 사람들이 조용히 제 모습을 지켜봤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전남편이 그러더라. 너 창 그거라고. 그런 여자라서 그냥 갖고 놀았대. 그렇게 변호하던데? 네가 아주 남자의 환장에서 덤벼드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야, 그럴 거면 그냥 밤에 너 좋아하는 남자 실컷 만나고 돈도 벌어. 왜 공무원 하며 사니? 그리곤 바로 뒤돌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 여자의 모습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놀고 있었고요. 불쌍하냐고요? 전혀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독에 욕심부렸으면 이것도 약한 거죠. 이 사건으로 해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로 더는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그만두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로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다. 저번에 너희 시합이 일처리하느라 조금 썼지만 액수는 꽤 될 거다. 이거라도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 받아. 이미 남편과 바람녀들에게 위자료를 받았기에 이만한 돈이 필요 없는데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제 돈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정말 꽤 되는 액수였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모아오셨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한평생 모아놓은 돈이셨을 텐데 본인 자식 때문에 고생한 제가 눈에 밟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일단 받긴 했지만 어머님이 주신 돈은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요. 그 뒤로는 시고모의 말대로 저희 서점 근처는 개발이 되어서 동네가 조금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서점은 레트로한 곳이라며 오히려 더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생에는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지도 않듯이 나쁜 일만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저에게 좋은 일만 있으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굳세게 헤쳐나가서 꼭 좋은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